안녕하세요. 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윤기정님의 천재입니다. 작가 윤기정님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한 소설가 겸 평론가, 영화 제작자입니다. 호는 효봉이며 효봉산인이라는 필명도 사용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 직후 미 군정 지역에서 카프를 계승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을 결성하는 등 좌익 활동을 벌이다가 1946년에 월북하였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천재 윤기정. 가물의 비를 기다리는 농군의 마음이란 비할 데 없이 안타깝고 눈물겨운 일이다. 솔개미 그림자만 지질이 탄 땅 위로 스칠라치면 행여나 구름장인가 하는 무슨 기적이 아니면 요행수를 바라는 듯한 반갑고도 일면 조마조마한 생각에 끌려 무사람은 재빠르게 허공만 헛되이 치어다본다. 다른 해 같으면 벌써 두 벌 김이나 나갔을 터인데 금년엔 어찌나 가물던지 초복이 가까워도 제법 뭐 한 폭이 꽂아보지 못한 이 근처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쌓여 있다. 생전 비라고는 안 올 듯한 날씨가 거듭할수록 군데군데서 일어나는 물싸움만이 더욱 소란해질 뿐이요. 오늘도 복내네 집에서는 이른 아침밥이 끝난 다음 그의 아버지는 활등같이 굽은 등에다가 가래를 둘러매고 개울로 나갔고 그의 어머니는 겨우내 눈이라곤 오지 않은 데다가 지독한 강추위로 해서 다 얼어 죽다시피 된 갈보리를 다른 식구들은 생각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먹이에 하도 궁하니까 그래도 좀 건져 먹을 게 있을까 하고서 낫을 들고 보리밭으로 나갔고 복내의 남편인 감룡이는 용두레질을 하려고 바로 자기가 붙이는 논두렁 옆 웅덩이로 나간 다음 복내는 밥 먹은 설거지와 여기저기 귀살머리 적게 벌려놓은 군지려기를 걷어치우는 동안 올봄에 겨우 백날 지낸 아들놈이 7살 나는 제 누이에게 안겨서 젖달라고 보채다 못해 나중에는 악파듯 우는 바람에 치우던 것을 건성건성 보살피고는 자지러지게 우는 어린애를 딸년 금순이에게서 받아가지고 마루 끝에 걸터앉아 젖꼭지를 어린애 입에다 물렸다. 구름 한 점 없이 내리쬐이는 이글이글한 햇볕이 온 마당으로 하나 가득 차 뜨거운 김이 마치 불화로를 가까이 갖다 대는 듯 확확 끼쳐 오른다. 더운 기운에 숨이 컥컥 막힐 지경이다. 복리는 어린 것을 다시 금순이에게 엎혀놓고 장독대 앞에 놓은 물동이를 집어 이고서 우물로 향해 나갔다. 바로 회나무 아래에 있는 우물 두덩이는 크고 작은 동이와 방구리와 양철통들이 즐비하게 수없이 그러나 차례차례로 가지런히 놓여 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물을 찌느라고 우물 속에 들여다들 보고 있으며 아직 차례가 닥쳐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물 언저리에서 버정대고 서서들 있다. 복리도 머리에 이었던 그리 크지 않은 동이를 내려서 맨 꽁무니에다 갖다 놓고 이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자기 나이와 어금지금한 성복이 어머니 앞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다가는 농사는커녕 먹을 물도 없어 말라 죽지들 않겠수? 성복이 어머니? 복내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건넸다. 누가 아니라우? 사람들이 그처럼 이악하고 극성스럽더니 하느님도 미워서 이제야 내 남직 할 거 없이 다 죽이시려나 보. 참 이 우물이 이렇게 말라보기는 내가 이리로 시집 온 뒤 아마 처음 되나 봐. 가만히 있거라.
저 바로 15에 이리로 왔으니까 벌써 8배가 되는구려. 헌데 그동안엔 한 번도 이런 꼴을 본 적이 없수. 금순 어머니는 여기서 자라났으니까 잘 알겠구려. 그래 그전에도 더러 이런 물난리가 있었수? 웬걸. 나도 철난 뒤로는 이 우물이 이처럼 말랐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러우? 어디 이렇게 물난리가 났다고. 어쨌든 지독한 가뭄이요. 이제는 군데군데 후비적거려는 웅덩이조차 고나마 아주 말랐다는구려. 아무리 가래질들을 해서 도랑을 깊이 파도 본바닥에 물이 있어야 말이지. 참 기막히고 딱한 일들이요. 이제는 못자리에 간신히 물을 대던 것도 그나마 먼지가 나겠구려. 오죽해 관청에서도 비만 오거든 줄 모고 뭐고 그만 내버려두고 막 꽂아 나가라고 했답디다. 참 아까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금순 아버지도 웅덩이에 고이는 물이 신신치 않아서 용들의 자루만 치고 어이없이 멀거니 서서 계십대다. 어제도 온종일 용두레하고 씨름만 했지. 논바닥으론 물을 불과 얼마 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더군다나 안 그렇겠수. 이러다가는 말뚝물을 내다시피 한 노루 꼬리만한 것 고나마 배 한 틀 구경 못하려나 보. 폰만 공연이 하였지. 우리 아버지도 사흘째 내리두고 가래질만 죽도록 했다뿐이지. 실상 될 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 도랑을 팔수록 물이 나서 논바닥으로 자꾸 물을 대야만 힘은 들어도 신이 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가래질들은 하다 말고서 내 논 남의 논 할 것 없이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에 노란꽃이 핀 모포기를 어안이 벙벙해 바라다 보고만들 서서들 있을 때다. 정말 큰일들 났수. 내 남직 할 거 없이 빚은 태산같이 짊어지고 농사는 외패를 치면. 성복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 저기 불안한 기색을 얼굴에 나타낸다. 그가 가래질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복례는 제대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개울바닥으로 가래질을 나간 자기 아버지 생각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라 물들 차례도 아직 멀었고 해서 성복 어머니 내 저 건너 개천에 좀 갔다 오리다. 개천엔 벼랑간 왜 가려고 그러우? 집에 아버지도 가래질을 나가셨는데 어찌 됐는지 궁금하구려. 가보기는 가보마는 거기도 별로 신통치 않으리다. 아무튼 잠깐 다녀오겠수? 복례는 머리에 썼던 수건을 다시 고쳐매면서 우물 쪽을 등지고 천천히 걸어간다. 어허, 하느님도 야속도 하시다. 물이 아주 졸아붙은 개울바닥에 들어서서 한가운데를 우묵하게 파 도랑을 내느라고 가래질을 매기고 섰던 복례의 아버지는 구름 한 점 없이 말쑥하게 개인 생전 비라곤 한 방울 안 올 듯한 하늘을 쳐다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런 말이 입 밖으로 스며 나왔다. 그의 말에 뒤를 따라 가래줄을 잡아당기던 두 젊은 사람도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볕이 쨍쨍이 내려쪼이는 하늘을 눈부신 듯이 쳐다보면서 비 내리시는 걸 아주 잊어버리신 게죠?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 또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친다. 오다가다 소나기도 안 와. 참 하느님도 망령이 나셔서 비 주시는 걸 잊으신 게야. 정말이지 사람이 이렇다면 쌈이라도 할 게야. 그러게 말일세. 가물에는 산돌림도 없는가 배. 이따금씩 한 소나기 쫙쫙 했으면 그래도 날 텐데. 복례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쉬었던 가래자루를 다시 내민다. 두 젊은이도 거기 맞춰 느지러졌던 줄을 또다시 잡아당긴다. 그래 깊이가 한자나 실이 되게 파내려가는 우묵한 도랑에서 모래 섞인 지직한 흙을 연에 끌어올리고들 있다. 허나물은 바닥에 깔려서 이제는 스미는 물조차 신신치 않아
자작자작하게 겨우 신용만 흐른다. 어제보다도, 아니 아까보다도 흐르는 물은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점점 줄 뿐이다. 갈수록 기막힌 노릇이지만 그들은 한 방울 없이 졸아붙을 때까지 파보겠다는 듯이 잠시 한때 게을리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가래질을 하고 있다. 복례가 아버지! 하고 부르며 달려든다. 그의 아버지는 가래질을 매기면서 고개만 딸에게로 돌려 너 웬일이냐? 하고 묻는다. 아니에요. 그저 왔어요. 그저 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물을 길러 왔는데요. 물꾼이 하도 많아서 한참 기다리겠게 그저 설설 왔어요. 어머나, 이렇게 깊이 팠는데도 요게 무슨 물이야? 에게. 움쑥하게 파진 도랑을 어이없다는 듯이 들여다본다. 예, 말 마라. 비안 온 분바서는 이것도 끔찍하지 뭐. 요까지 물을 대가지고도 논바닥이 마르지 않을까요? 마르는 데는 마르고 젖는 데는 젖을 테지. 아버지, 논에도 물 난리지만 우물에도 물 난리야요. 논도 논이지만 미상물 먹을 물도 걱정이다. 부녀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어디선지 벼랑간 고함을 질러 우는 여인네의 울음소리가 일어난다. 가래질하던 사람이나 복례나 알 것 없이 일제히 고개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는다. 비가 오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모를 내려고 쟁기로 논바닥의 마른 흙을 울퉁불퉁하게 뒤집어 놓은 크고 작은 논뱀이 사이로 건너다 보이는 좀 동떨어진 저쪽 어느 못자리 근처에서 기막혀 오는 목맨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복례가 자세히 바라보니 그 못자리는 만복인의 못자리며 우는 사람은 만복 어머니다. 만복 아버지는 작년 겨울에 몇 해째 내리두고 앓던 해소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다. 그리하여 40줄에 들어 과부가 된 만복 어머니는 죽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9살을 맨 위로 한 만복이와 그 아래로 두 어린 것과 또는 알르라고 진 2000냥이나 가까운 빚과 그리고 겨우 남의 논 10단 맞이기 붙이는 것뿐이었다. 참 칠순을 바라보는 시어머니가 또 한 분 있다. 만복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기가 붙이는 논으로 나와 매일같이 졸아붙는 못자리 물을 어이없이 바라보곤 하였다. 숨통이 괴로울 만치 기가 막혔다. 오늘도 만복 어머니가 자기의 못자리를 나와보니 마른데도 그렇지만 이제는 아주 노랗다 못해 쩍쩍 갈라진 못자리를 얼마 동안 넋을 잃고 서서 내려다만 보고 있다가 하도 기가 막혀 볕이 불덩이처럼 내리쪼이는 논두렁 위에 그대로 펄썩 주저앉으면서 참고 참던 울음보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그만 고함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한 번 꺼낸 울음 끝이 울면 울수록 용솟음치고 또는 가슴속에 뭉치고 서렸던 여러 가지 서름조차 한데 터져나와 살말이 풀리듯 하는 모양이다. 복례가 멀거니 서서 이 광경을 건너다 보고 있으려니까 그칠 줄 모르고 우는 그 처량한 울음소리에 겉묻어 남이 먼저 울기를 기다리긴 했던 것처럼 이쪽 저쪽 먼데 가까운 데서 혹은 사내의 울음소리 혹은 여자의 울음소리가 처음에는 하나하나 나더니 이제는 여럿이 우는 소리로 변해가지고 헌데 어우러진 안타까운 곡성이 바람결에 다 타 죽은 모포기를 스치고 사면으로 흩어진다. 혹은 멀고 혹은 가까운 군데군데서 들려오는 가늘고 굵고 높고 낮은 처참한 울음소리가 마치 한식날이나 추석날 같은 때 성묘하러 산소에나 온 듯 싶다. 복례는 만들어 세운 사람처럼 딱 붙어 선 채
두 눈만 둘러가지고 여기저기를 두루 바라보니 어떠한 사람은 못자리에 들어선 채 에구 에구 하고 울며 어떤 사람은 노랗게 말라 비틀어진 모를 쥐어뜯으면서 하느님 맙소사 하고 느껴 울며 어떤 여자는 논두렁이에 퍼져버리고 앉아서 에고 에고 하는 소리를 내어 울며 어떤 사람은 못자리에 주저앉아서 복장을 두 손으로 두드리며 어이 어이 하고 운다. 가래질 꾼들도 넋을 잃고 서서 울음소리를 듣는다. 마치 초상난 집에서 제각기 목을 놓고 연해 울고 있는 이 광경을 복례로서는 더 서서 귀로 참아 들을 수도 없으며 눈으로 참아 볼 수도 없어서 그만 획 돌아서 치마끈을 집어다 눈물 어린 두 눈에다 비비며 아버지에게는 간다 온다 말도 않고 그만 아까우던 우물길로 발길을 돌렸다. 끊임없이 들리는 무사람들의 처량한 울음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논두렁길을 가려 가는 동안 모두가 남의 일 같지 않아 자기 눈에서도 더운 눈물이 그리 슬픈 줄도 모르겠는데 어쩐 일인지 걷잡을 수 없이 샘솟듯 쏟아져 자꾸 앞을 가림으로 걷는 걸음조차 맘대로 안 걸린다. 기다리고 바라던 비는 그 뒤 며칠이 지나도 종시 오지 않고 그저 가물기만 했다. 이제는 그나마 조금씩 군데군데 냈던 모조차 다 말라 죽고 못자리에 꽂힌 모는 선체 그대로 모조리 타 죽고 말았다. 그래 어제부터 면소에서는 메밀 종자를 나눠줄 테니 가져가라는 통지를 발했다. 벼 못 심은 논에다 그 대신 메밀이나 심어 먹으라는 서글픈 노릇이다. 하나 그냥 묵히는 이보다는 낫다고들 생각하고서 면소의 가을에 갚아야 할 메밀씨를 얻으러 여러 사람의 행렬이 길게 줄달았다. 복리 아버지도 낫겨직해서 동저고리 바람에 농림모 하나만 쓰고 면소로 메밀씨를 얻으러 자기 집을 떠났다. 처음에는 사위더러 좀 다녀오라고 하더니만 어제 몽땅 배워온 보리를 날이 저물어 그리 말릴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도리깨질을 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을 가라기가 못해 그랬던지 자기가 다녀오겠노라고 하고서 마루 한 구석에 틀어박힌 꺼멓게 그을은 부대를 집어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혼자 도리깨질을 한참 신이 나서 하는 판에 울 너머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감룡이 있나? 하고 건넌마을 돌쇠가 마당으로 들어선다. 감룡이는 하던 도리깨질을 잠깐 멈추고 웃는 낯으로 돌쇠인가? 어서 오게. 고까진데 건너오기 그렇게 땀이 비오듯 하나? 아냐, 도렛말까지 갔다 오는 길이야. 그런데 거 뭐 떨리는 게 좀 있나? 웬걸, 가스랭이와 쭉정이 투성이지. 나달은 별로 없어. 참 거기 담배 있으니 앉아서 한 대 피우게나 그려. 땀도 돌릴 겸. 피우지. 그런데 참 정말 큰일들 났어. 내 남직 할 거 없이 보리조차 흉년이 들어서 양식은 벌써부터 떨어지고 이제는 연사조차 아주 글렀으니 가뜩이나 세상 인심이 갈수록 강박한 데다가 그나마 가을에 가서 받을 턱이 있어야 양식이건 돈냥이건 간에 꾸어주든 빚을 주든 하지 않겠나. 기왕 준 빚도 한 해 더 묵을 생각을 하고 벌써부터 배들을 앓을 걸 그래. 돌쇠는 자기 허리춤에서 곰방대를 꺼내 들고서 마루 끝에 각 걸터 앉으며 옆에 놓인 희연 봉지 속에다 담배통을 쿡 집어 넣어가지고 한 대 듬뿍 담아 성냥을 득 그어서 보기 좋게 뻑뻑 빤다. 감룡이는 다시 도리깨질을 하면서 말대꾸를 한다. 제기 없는 놈은 꼭 굶어 죽었지. 별 수 없이 꼭 굶어 죽었어. 우리네란 농사만 외패를 치면 무슨 용 빼는 재간이 있어야 말이지.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칠라고. 설마가 사람 죽인다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야 있다고 하지만 굶어 죽지 않고 살려니 그 고생이 오죽한가. 참, 자네 내일부터 나하고 같이 일을 가지 않으려나?
무슨 일인데? 어디야? 감룡이는 일자리가 있다는 바람에 귀가 번쩍 트여 한창 신이 나서 내리치던 도리끼질조차 멈칫했다. 헌데 품값이 좀 적어서 나도 갈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판일세만. 저 동산골 큰 내 있지 않은가? 거기 철도 다리를 다시 놓는다는데 인부를 퍽 많이 쓴대. 하지만 연사가 아주 글러지니까 사람들이 암치 대가리에 개미 댐비듯 엄청나게 몰려와서 하루에 겨우 35전씩밖에 더 안 준대. 그래도 놀고 먹는 이보다도 낫지 뭐야. 단돈 10전이라도 버는 거니까. 그러나 날마다 일이 차례에 돌아오긴 할까? 그것은 염려 없을 듯하이. 어째서? 도랫말 이서방 있지 않은가? 바로 그 사람이 감독 아래 도십장으로 있다니까. 가기만 하면 일이야 걱정 없이 하게 되겠지. 그러면 내일부터 같이 가보기로 하세. 집에서 번둥번둥 놀기만 있으면 뭘 하나? 어디 노는 셈 잡고 며칠 다녀볼까? 같이 다녀보세나 그려. 그럼 그러세. 여기서 30리길이 꽉 되니까 내일 새벽에 일찌감치 우리 집으로 오게. 꼭 가지. 아니 그런데 왜 벌써 일어서 담배나 한 대 더 피우지 않고. 그만 가봐야겠네. 콩밭도 갖고 와야겠고. 그럼 내일 또 만나세. 살펴 건너가게. 돌쇠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물동이인 복례가 앞을 서고 그 뒤에는 그의 어머니가 따라 들어온다. 그래도 뭐 좀 털리나? 장모가 도리깨질을 연방하고서는 사위를 바라보면서 말을 건넨다. 웬걸입쇼? 아주 센치 않은걸요. 도저히 여물었어야 말이죠. 감룡이는 그만 도리깨질을 쉬고서 한 옆에 놓인 갈퀴를 집어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진 집북대기의 쭉정이, 가스랭이, 그리고는 약간의 여문 나다를 한 대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장인께서는 어디 가셨나? 복례 어머니는 비를 가지고 한 귀퉁이에서부터 쓸어 들어온다. 면소에 메밀씨 가지러 가셨어요. 절더러 다녀오라고 하시더니만 지가 이것을 하니까 아마 대신 가셨나 봐요. 잘 됐네. 자네는 이것을 맞춰놓고서 점심이나 좀 떠먹고 고추밭을 준비해주게. 네, 그러죠.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흐트러진 것을 부지런히 한 군데로 모아놓는다. 복례는 또다시 빈동이를 이고서 마당을 지나며 어이, 북덕이 천지지. 어디 나달이라곤 벤벤하우 어머니? 하고 쌀이문 쪽으로 사라진다. 감룡이는 돌쇠와 함께 한 열흘째 내리두고 채 밝기도 전 어두컴컴한 때 집을 떠나 동산골 공사장으로 일을 다녔다. 이 동네에서도 그 둘뿐만이 아니라 만춘이, 끝쇠, 또순아버지, 그리고 곰보 칠성이 이렇게 도합 6사람이 매일같이 새벽밥을 해먹고 20리길이나 꽉 되는 곳을 사실 다리 품값도 못 되는 삭슬 받으러 그나마 버리랍시고 열심히들 다녔다. 다른 해 같으면 김매기에도 바빠 집집마다 있는 사람들도 째는 판일 텐데 올해는 김을 매긴커녕 논배미엔 푸른빛이라곤 강아지 풀 하나, 청개구리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이 되었다. 그들은 이런 처참한 논바닥을 밝은 날 뚜렷이 보기는 싫다는 듯이 컴컴한 새벽녘에 이 마을을 떠나 저녁 어둑어둑한 때에야 돌아들 온다. 오늘도 감룡이가 세상 모르고 곤히 잠을 자다가 무엇에 놀란 것처럼 소스라쳐 깨었다. 처음에는 사지가 느른하다가 차차 온 몸뚱아리가 욱신욱신 쑤신다. 여러 날째 내리두고 변변히 먹지도 못한 데다가 고된 일에 시달려 고르는 줄 모르고 골고 내왕 60리길을 걷기에 지쳐서 나날이 원기가 떨어질 뿐이다. 본시 실한표는 못 되지만 그렇다고 아주 약질도 아니다. 기운이 있고 뚝심이 있어서 약하지 않다는 이보다도 강적이 있다. 어렸을 적부터 남의 집살이와 이내 눌러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머슴살이로 일이 아주
고래, 배서, 촌가의 일은 그리 무섭고 두려울 게 별로 없다가 매일같이 먼 길을 걷고 힘붙이는 등짐을 연일 내리져서 새벽녘 일터로 가려고 일어나려던 몸이 천근 같고 안 아픈 데가 별로 없어 방바닥을 떨어지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헌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유난스럽게 한층 더하다. 그렇다고 지금 집안 형편으로 봐서는 하루라도 쉴 계제가 못 된다. 그나마 버리랍시고 없었다면 또 어찌했을는지 모르지만 요새 같아서는 매일 살아가는데 그나마 한 보탬이 콱 됐다. 감룡이는 몸이 아프고 뼈가 쑤시는 것을 억지로 참고서 이를 악물고 간신히 일어나 채 밟지 않은 바깥을 내다보았다. 이 바람에 곁에서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아내가 눈을 번쩍 뜨고서 에구머니, 내가 잠을 치내 잤나배. 벌써 가실 때가 됐수? 새별이 떴는걸? 하고 밖으로 나간다. 복례도 걷묻어 일어나서 마당으로 내려와 가지고 군데군데 우그러진 허술한 생철 대야에다 새수물을 떠다 놓고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리는 모양인지 무엇을 덜그덕거린다. 감룡이는 두 손을 대야에다가 잠근 채 부엌편 쪽을 바라보며 뭐 남은 밥이 좀 있나? 한 덩이쯤 돼요. 참 어떻게 하오. 오늘은 가져가실 게 없어서. 그냥 가지할 수 있나? 없는 걸 어째? 정시장하거든. 술이나 한 잔 받아 자시구려. 아무려나 하지. 감룡이는 얼굴을 부지런히 씻는다. 복례는 상을 봐가지고 부엌에서 나와 마루에다 갖다 놓고 어린애가 깨서 킹킹거리니까 방 안으로 도로 들어갔다. 어느 때는 안 먹은 게 아니지만 몸이 불편해 그런지 오늘 당에서 유난히 꽁보리밥이 첫 술부터 씹는 대로 속으로 들어갈 편보다 되넘어올 편이 많다. 입안에서만 깔끄럽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30리길을 걸어갈 것과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생각을 하니 아니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반찬이라곤 날 고추장 한 가지밖에 없는 거로 반사발밖에 안 되는 밥을 겨우 반밖에 못하고 일어섰다. 어느 틈에 깨었는지 안방에서 마루를 내다보고 앉았던 장모가 아니 고까진 걸 못 다 먹고 왜 남기나 한다. 어쩐 일인지 안 들어갑니다 그려. 왜 어디가 아픈가? 드러누웠다 일어앉으면서 다정스럽게 장인이 묻는다. 몸이 좀 찌뿌드드해서요. 거 안 됐네 그려. 그럼 오늘 하루 쉬지. 과히 아프진 않으니까요. 가서 꿈쩍거리면 낫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루 쉬게 쉬어. 아버지 염려 마세요. 다녀오겠으니. 하고 아직 채 밟지 않아 어두컴컴한 마당으로 내려와 헛간 한편 벽에 기대선 발채에 얹힌 지게를 등에다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감룡이는 장인 장모를 부를 때면 장모님이라든가 장인님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 하고 불렀다. 입으로만 건성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왔다. 사실 친부모같이 여기고 지성껏 섬겨왔다. 어려서 양친을 죄다 여윈 그로서는 그럴 법도 한 노릇이다. 3살 먹어서 아버지를 여의고 11살 나던 애 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고 보니 그의 갈 곳이라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시집간 누이의 집뿐이었다. 그래 할 수 없이 그곳으로 가던 날부터 산에 올라가 나무 해오기와 새끼 꼬기와 잔심부름 하기와 여름이면 소 몰고 다니며 꼴 먹이기와 또는 해를 거듭함에 따라 논과 밭에 들어가서 꾀부리지 않고 남보다 부지런히 일하기를 좋아하였다. 이렇게 누이의 집에서 5해를 있는 동안 엄할 때 엄해도 아끼고 웅심 깊은 아버지의 그윽한 사랑을 받는 대신에 볼멘 소리와 시시로 불아리는 매부의 도끼 눈을 맞아가며 또는 끝없이 자애로운 어머니의 귀염과 사랑을 받는 대신에
아무리 동기라 해도 시집 가기 전 말이지. 제 남편, 제 자식이 생겨 암만 해도 한 겹 가린 누이의 슬미지근한 곁사랑을 받아가며 어려서 철모를지에 돌아간 나조차 모르는 아버지보다 갓 돌아간 어머니의 그리운 생각이 어린 가슴에 서리고 맺혀 어머니의 사랑이 뼈에 사무치도록 간절하여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남몰래 소리 없이 울기도 여러 번 하였다. 또는 밤에 자다 간혹 흉악한 꿈에 가위를 눌려 허덕이다가 간신히 깨어 천갈래 만갈래의 생각과 여러 가지 궁리에 다시 잠 못 이루고 고생할 때나 봄날 아지랑이 낀 먼 산을 바라보고 울긋불긋하게 꽃이 핀 동산을 지나갈 적이나 묻벌레 처량스럽게 우는 가을밤 구름 한 점 없이 말쑥하게 개인 지극히 높다랗게 보이는 새파란 하늘에 뚜렷이 솟은달을 치어다 볼 때 어린 몸엔 가당치도 않고 걸맞지도 않는 긴 한숨이 땅에 꺼질 듯하게 흘러나왔다. 그는 이렇게 5해 동안을 신신치 않은 매분의 집에서 살다가 그나마 복에 닿지 않던지 누이마저 우연히 병들어 죽고마니 그만 그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더 머물러 있지 못했던 까닭은 첫째 자기 깐에는 지극히 정들었던 누이라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살았던 때 그의 모습이 선하게 눈에 밟히고 그래도 정답던 음성이 귀에 징하여 견딜 수 없었고 또는 누이 대신 들어온 새댁이 공연히 싫어하는 눈치라 그래서 그만 매부의 집을 그 해로 뛰어나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뒤로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날품도 팔아보았고 또는 어리다고 처음엔 반사경 주는 것을 받고 2, 3년 지는 뒤부터는 온 사경을 받으며 7, 8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너머마을 그곳에서 그중 부자라는 오생원 집에서 3년을 내리두고 머슴을 사는데 그의 참하고 부지런한 품과 더할 나위 없이 유순한 까닭에 자식이라곤 딸 둘밖에 낳지 못한 복래의 아버지가 대릴 사위로 삼은 것이다. 그래 외롭던 감룡이도 이 집으로 온 뒤부터 장인 장모를 극진히 대하였고 숭글숭글하게 생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였다. 어느 누가 제 자식을 귀해하지 않으랴마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느니만치 젊은 놈으론 걸맞지 않게 남들이 흉까지 보겠으리 어린 것들을 혹은 은근히 혹은 드러나게 남유달리 살뜰히도 사랑해왔다. 이래서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에 여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힘든 줄 모르고 다만 즐겁고 기쁘게만 여기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꾀를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살바가 부지런히 일하여 왔다. 한나절이 되어 태양이 불같이 인정사정 없이 내리쪼이는데 동산골 공사장 언저리에 허옇게 널린 일꾼들이 이 편짝 저 편짝 두 군데로 나뉘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개천 속에서 둔덕이로 올라갈 적에는 축축하게 물이 약간 섞인 불구스름한 진흙을 발채버린 지게에다 한 짐 잔뜩 지고 언덕을 올라가서 한편쪽 웅덩이에 쏟아놓고 다시 내려올 때는 끝은 좀 무디게 삐죽하고 머리께는 네모진 제법 큰 돌멩이를 2, 3개씩 한 짐 잔뜩 되게 짊어지고 내려들 온다. 한편 짝에 거의 100명씩이나 가까이 되는 일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양을 좀 떨어진 먼 데서 바라볼라 치면 마치 개미 거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감룡이는 새벽에 먹은 밥이 아예 못 먹겠으리 실죽해 그랬던지 그만 토라져서 점심때가 되어 다른 사람들은 뿔뿔이 헤어져 점심들을 먹고 있었으나 감룡이만은 술 한 잔 떡 한 개 안 사 먹고 그대로 어느 그늘진 데 가서 들어 누웠다가 남들이 다들 일을 시작하니까 그도 죽기보다 싫은 것을 간신히 일어나 꾸물거렸다. 이따금씩 다리가 허청에 가 놓이는 것 같이 허청허청하고 약간 현기증도 일어난다. 그런 것을 억지로 참고서 다시 일을 시작한 후
몇 번을 간신히 오르내렸다. 반나절이 넘었으니 그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돌멩이를 또 한 짐 지고 내려와 한 옆에 부려놓고 부삽을 집어들어 흙을 지게 위에다 퍼 담았다. 앞서보다는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못한데 지고 일어서니 아까보다 무척 무겁다. 하지만 다시 내려서 덜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대로 앞선 사람의 꽁무니를 따라 언덕을 향하고 걸었다. 아마 언덕 중턱쯤 올라왔을 때다. 벼랑간 정신이 아찔하더니 두 눈이 캄캄해지며 등에 진 지게도 벗어버릴 새 없이 그대로 그만 그 자리에 지게 작대기를 가슴에 걸친 채 푹 고꾸라지고 말았다. 하마터면 바로 그 뒤미쳐 올라가던 사람도 엎드러진 감룡에게 걸려 넘어진 그 위를 덮어 누를 뻔한 것을 간신히 모면했다. 이 모양을 본 여러 사람은 와짝 달려들어 일변 지게를 벗기며 한편으로는 흙을 헤치는 등 이렇게 한참 법석들 한 후 그를 일으켜 앉히려고 했으나 까무러쳐서 인사정신 모르는 모양이다. 얼굴에서는 새빨간 피가 흐른다. 엎으러지는 바람에 이마와 코를 긁혀 밀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코피가 나는 모양이며 입술도 으스러진 듯하다. 이 편짝에서 같이 일하던 돌쇠가 두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달려오고 그 뒤미쳐 칠성이가 뛰어왔다. 그리고 도십장인 이서방도 달려들어서 누구는 물수건으로 피 흐른 얼굴을 닦기도 하고 누구는 물을 이마에다 적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해 연방 부채질을 하기도 한다. 이런 야단 법석을 치른 지 얼마 만에야 까무러쳤던 감룡이는 간신히 피어난 눈시울이 뻣뻣한 듯이 두 눈을 걸어비켜 실눈을 뜬다. 이 모양을 내려다본 돌쇠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며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가서 정신 좀 차리게 감룡이. 응. 이 물을 좀 마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물그릇을 집어다 감룡이 입에다 대어준다. 감룡이는 두어 모금이나 벌컥벌컥 들이킨다. 인젠 살았네 살았어. 어디 몹시 아픈 데는 없나? 어떤지 모르겠어. 가슴이 좀 뻐근하긴 하구먼두. 지게작대기를 안고서 엎드러졌다니까 가슴을 다친 게지. 그래 그런지 가슴이 꽤 아픈걸. 하고 다시 척 늘어진다. 이것을 바라본 여러 사람들은 감룡이를 떠매다시피 해가지고 한편 짝에다 갖다 눕혔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언제 생겼느냐는 듯이 등에다가 제각기 한 짐씩 잔뜩 지고서 여전히 언덕을 오르내린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을 무렵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감룡이는 돌쇠와 같은 동네 사는 여러 사람한테 번갈아가며 부축되어 가지고 간신히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감룡이는 그날부터 병들어 자리 보전하고 눕게 되었다. 농가에서 제일 치는 추석 명절도 금년엔 매우 쓸쓸하게 지나쳤다. 농군들의 1년 한때 맘 놓고 즐길 8월 가위를 그처럼 서글프게 지내고 난 거와 마찬가지로 한창 추수머리가 닥쳐와도 다른 해 같으면 태질 소리, 풍구질 소리, 볕단 새는 소리로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 텐데 마당질 하나 하는 집 없고 낯가리 쌓이는 곳 한 군데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허순하고 서글프고 그리고 온 동리아는 낙엽을 우수수 떨어뜨리는 가을바람처럼 쓸쓸만 할 뿐이다.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격으로 올 들어서 농사꾼들은 어느 누가 심사나 노는 듯이 죽어라 죽어라 하는 판이었다. 지독하게 추운 데다가 눈조차 오지 않아 보리는 흉년지고 벼는 가물로 해서 못자리에 선 채 그대로 말라 죽어 종자조차 못 건지고 메밀이나 심으면 먹을까 하고 씨앗을 얻어다가 심은 것이 이번에는 가물던 끝에 장마가 져서 가물던 올수로 비가 하도 많이 와 메밀조차 시뻘건 대만 섰을 뿐이지
여문 거라곤 도저히 없었다. 이렇게 올 농사는 야릇하게도 깡그리 안팎 곱사등이로 오패로 치고 말았다. 초가을을 잡아들어서부터 점심은 재래하였지만 저녁조차 안 먹고 자고 난 복내의 속이라 어린 것이 젖 안 난다고 찡얼거리며 하도 몹시 보채는 바람에 가뜩이나 가슴을 앓고 드러누워는 남편의 마음을 상해줄까봐 그만 우는 어린 걸 휘둘쳐 업고서 대문 밖으로 나왔다. 흉년이 드니 살 수 없는 무리들. 이 동리를 방금 떠나가는 가엾은 일행이 때마침 집 앞을 지나간다. 남부여대라더니만 과시 문자 그대로 여인네는 보찜을 이고 남정네는 보따리를 진 그 위에 인명 하나씩을 더 덧붙이게 했으니 여자의 등에는 젖먹이 어린 것이 업히고 남자가 짊어진 보따리 위에는 3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말이나 탄 것처럼 꺼불꺼불 달려가고 7, 8세 됨직해 보이는 사내 녀석 하나의 한 손은 자기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무슨 병 같은 것을 들고서 어슬렁어슬렁 따라간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모조리 풀기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섰는 복래의 가슴은 무거운 납덩어리나 내리 눌리는 것처럼 뭉클하고 뻐근하다. 오늘의 남의 일이 내일의 자기 일이란 말 맞다나 진정으로 남의 일 같지가 않게 보인다. 지금 당장 자기 형편으로 말하더라도 남편만 병들어 눕지 않았다면 그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듯이 자기네도 벌써 이 고장을 떠나 서울로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그래도 이 고장보다 나은 딴 곳으로 찾아가고야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앓는 남편을 끌고 어디로 가자니 난처한 일이요. 그렇다고 이대로 머물러 있자니 장차 먹고 살아갈 일이 난감하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며 금시로 두 눈이 컴컴해진다. 복래의 아버지는 벌써 한 달 전에 서울로 올라갔다. 흉년이 들었으니 본전은 못 갚더라도 이자만은 내라고 물이 못 나게 악파듯 조르는 바람에 성화 같은 빚 독촉도 성이 가시지만 이 판에 한 식구라도 더는 편이 낫다고 하시며 서울 사는 아버지의 사촌 집으로 올라가셨다. 염치 없지만 밥은 얻어먹고 무슨 벌이가 생겨 돈을 벌면 다소간 얼마씩이라도 집으로 붙여주마고 hit떠온 말을 하며 노자만 간신히 변통해가지고 집을 떠났다. 떠날 때 서울 가서 벌이를 하든 못하든 간에 겨울이나 나서 내년 봄 농사 질 때에나 내려오겠노라고 하고 떠나간 다음 그 뒤미처 보름이 채 못되어 그의 어머니마저 여기서 한 80리 길이나 떨어져 있는 살림 형편이 좀 견딜 만한 큰딸네 집으로 금순이까지 데리고 말하자면 얻어먹으러 간 셈이다. 그의 어머니가 떠날 때 돈냥이나 얻어 부침하고 장담하듯 말하더니 간지 닷새 만에 과시 돈 3원이 우편으로 왔다. 그 돈으로 좁쌀과 다른 잡곡 섞어 좀 팔아놓고는 나머지 돈은 밀린 약값을 덜어 갚았다. 복래는 자기 남편이 알아놓은 동안 하루라도 속이 낫도록 할 양으로 입에 풀칠하는 것보다도 약 쓸 걱정이 몇 배 더하였다. 그래 여기저기 별별 소리를 다하고 외상으로 약을 지어온 것이 적지 않다. 젊으나 젊으년이 차마 못 당할 무안도 하도 당해서 이제는 아무런 소리를 들어도 예사지만 더 안 주겠다고 버티는 데는 딱 질색이다. 정말이지 이제는 그냥 가서 약을 외상으로 더 달랄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막다른 꼴을 당한 복래는 알아놓은 남편을 대하기도 딱한 노릇이고 양식조차 떨어져 한두 끼 굶고 보니 젖이 안 나 보채는 어린 것의 가엾은 몰골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럴 적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나서 밖으로 나온 것이 또한 정처 없이 길 떠나는 기막힌 꼴을 보았을 뿐이다. 어느 틈인지 등에 엎여 찡얼거리던 어린 것이 잠들었는지 아무 소리가 없으므로
복례는 다시 발길을 돌이켜 안으로 들어와 방에다 뉘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랫목 쪽에 눈을 감고 반드시 드러누웠던 남편이 눈을 뜨면서 어린 거 자나? 아마 자나보. 그 젖이 안 나서 그렇게 칭얼대지? 젖이 아주 피껍데기인데 뭐. 등에 업혔던 어린애를 가만히 내려서 자리에 눕힌다. 어저녁도 안 먹고 잤으니 안 그렇겠소? 하고 떴던 눈을 다시 스르르 감으며 잼쳐 앓는 소리를 한다. 남편의 앓는 소리를 듣고 앉았는 복례의 가슴도 아프다 못해 저리다. 몇 달을 앓고 드러누워 두 눈이 푹 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매 가엾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핑 돈다. 여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소만 내 생각 같아서는 그 전에 함께 있었던 정리로 봐서라도 한 번쯤은 들어줄 듯하니 너머 마을 오생원 댁에 가서 마님 뵙고 내가 이처럼 몸져 누워 앓는단 말을 하고 생원님께 여쭤 돈 5원만 얻어주시면 약을 지어 먹고 병이 나아서 일어나는 대로 무슨 짓을 해서든지 곧 갚을 테니 죽는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꼭 좀 얻어줍시사고 여쭤보오. 감룡이는 양식조차 한톨 없는 아주 막다른 꼴을 당하다시피 한 궁색한 지경을 어떻게 모면하나 하고 곰곰 생각한 끝에 그전 머슴살이 하던 오생원 댁에 가 돈을 좀 돌려오라고 아내에게 이르고 나서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집어 두어 모금 마신다. 나도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소만 하도 구두쇠니까 말품만 딱 팔릴까봐 엄두를 못 냈었소. 이제 말이지만 아무튼지 가서 마님께 간청이나 좀 해보구려. 가보기는 가보리다마는 줄 사람이 즐겨야지. 그 말 못할 딱정내가 애걸하는 본으로 돈을 꾸어줄까 싶지 않오. 되든 안 되든 허행하는 셈만 잡고 한번 가보구려. 모처럼 청이니까 마님은 되도록 힘쓰시리다. 그럼 어디 허설수로 가나 볼까? 하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난다. 어린애 깨기 전에 얼핏 다녀오. 네, 곧 오지 뭘 하러 오래 있겠소. 복례는 너머마을 오생어집을 향하여 좀 바쁜 걸음걸이로 발을 제게 옮겨 놓았다. 울퉁불퉁한 논틀 밭을 걸어가면서 또는 소나무가 바람결에 쏴하고 들리며 낙엽진 가랑잎이 이리저리 뒹구는 중간 고개를 넘으며 가리를 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에 복례의 머릿속은 뒤숭숭하여졌다. 5원만 손에 들어오면 우선 두 군데 약값을 덜어만이라도 갚고 나면 또 약을 지어올 수 있다는 기쁜 생각과 그러고 남은 돈으로 양식을 팔되 단 닷곱이라도 잎살을 팔아 오래간만에 흰죽이나 미음을 만들어 입맛 없어 하는 남편을 먹이리라 마음먹었다. 이러다가 뒤통수를 치고 그만 빈손 들고 돌아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약간 불안을 느꼈다. 이처럼 먼저는 희망을 품고 혼자 못내 기뻐하다가도 어느덧 가슴이 조이는 끝없는 불안이 번갈아 떠오른다. 조바심 나는 초조한 생각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상은 그리 멀지도 않은 데를 퍽 멀고 지루한 생각으로 걸어온 곳이 오생원네 대문 앞이었다. 어쩐 일인지 시골집으론 어지간히 큰 대문짝이 콱 닫혀 있다. 대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복례는 속으로 대낮에 문이 꼭 닫혔으니 어쩐 일인가? 옳지, 하도 인색한 집이니까 거지나 중 같은 것이 와서 성가시게 굴어 이루 말대꾸하기가 싫어 아주 문을 닫아두는 게로구나 하고 얼핏 생각하였다. 이렇게 마음 먹고 보니 지금의 자기 자신도 비렁뱅이나 동량 오는 중과 뭐이 다르리야 싶었다. 문청 5원이나 얻으러 오니까
생원님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할 것이다.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난다. 그래,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순간 되든 안 되든 말이나 해보 하던 남편의 음성이 귀에 징해서 먹었던 마음을 다시 돌려 대문 앞으로 가까이 걸어가서 닫힌 문을 지그시 밀어보았다. 꼼짝도 안 하는 폼이 안으로 단단히 닫아 건 모양이다. 그래 또다시 힘껏 찔레찔레 잡아 흔들어 보았다. 그래도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다. 아무도 안 계세요? 이번에는 소리를 좀 높이 지르면서 문을 더욱 힘껏 흔들었다. 그래도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대꾸도 없고 쥐 죽은 듯이 고요만 할 뿐이다. 거두구요. 바른편 사랑에서 서투르지 않은 음성이 들린다. 벼란간 목소리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이킨 복례는 도적질이나 하려다가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두근하여진다.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이 집 주인 오생원의 음성이었다. 복례가 약간 주저주저하고 섰으려니까 사랑 일각 대문 안에서 한 50 남짓한 좀 교활하게 생긴 오생원이 감투바람으로 나오면서 난 누구라고? 감명이 저러구먼. 네, 저예요. 생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무고했나? 말씀합쇼. 무고가 다 뭡니까? 철로 달인지 뭔지 놓는 대로 벌이를 가더니만 가슴을 다쳐가지고 왔습죠. 그래 그 빌미로 지금 죽도록 앓는답니다. 그런 소문 내 들었지. 퍽 걱정으로 지내겠구먼 그래. 도저히 사는 것 같지 않사와요. 참 마님께서는 안 계신가요? 댁 마님을 좀 뵈러 오는 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복례는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걸어서 사랑채 일각 대문 앞까지 이르러 이제는 오생원과 가까이 서게 되었다. 저 배대리댁 혼인 잔치날이 돼서 거기 죄다 가셨어. 그런데 마님 뵙고 무슨 말씀을 여쭈려고? 복례가 자기의 묻는 말대꾸는 하지 않고 어쩐 일인지 좀 주저주저하는 기색을 바라보고 있던 생원은 다시 입을 열어 뭔데 그래? 마님께 여쭐 말이면 내게 못할 게 뭐람? 실상은 어려운 말씀을 좀 여쭈라 왔습죠. 생각다 못해. 생원은 일각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더니만 사랑마당을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다. 복례도 아무 생각 없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복례의 생각에는 자기의 한 말이 벌써 비위에 거슬려서 더 이 삿을 어울리지 않고 그만 안으로 들어가는 줄 짐작했기 때문에 사랑마루 앞까지 생원의 뒤를 따랐다. 저 말씀 사르긴 황송하죠만 돈 한 5원만 돌려주실 수 없습니까? 병은 위중한 데다가 요즘학은 약 하나 변변히 못 쓰고 게다가 양식조차 떨어져서 미음 한 모금 못 써줄 판이니 인명 하나 살려주시는 셈치고 좀 꾸어주시면 변통하는 대로 곧 갖다 갚겠습니다. 5원? 내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지. 어디 돈이 있나 보고. 아주 시원스럽게 말을 하면서 말쑥하게 바른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더니만 마루기둥에 기대선 복례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벽장문 여는 소리, 열쇠 꾸러미 꺼내는 소리, 그 다음에는 자물쇠 여는 소리가 번갈아 난다. 잼쳐 덜그럭하고 귓장문을 열어젖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난다. 생원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데 그의 손에는 지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이것을 바라보고 섰던 복례의 생각은 일변 기쁘면서도 인색하기로 소문난 오생원이 자기의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처럼 선선히 돈을 가지고 오는 데는 한편으론 의심쩍은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론 아무리 구두쇠로 유명한 오생원이지만 자기가 수삼년 부리던 사람이 죽게 됐다니까 그래도 사람이라 인정이 아주 없지 않아
서슴지 않고 돈을 돌려주나 하고 진정으로 감사하였다. 그리고 아까 길에 올 적부터 진정할 수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던 마음이 금시에 시원하고 춤이라도 출 것 같이 어떻게 기쁜지 모르겠다. 몇백 번이라도 오생원님께 절을 하고 싶다. 방에서 돈을 가지고 나온 생원은 마룻바닥에 가 도사리고 앉으며 자기 앞에다 5원짜리 한 장을 솜씨 있게 쫙 펴놓더니만 곁눈질로 복래의 얼굴을 흘깃 쳐다본다. 복래는 생원의 시선을 마주 받아들일 따위도 없이 거무스름하고 푸른 지전장에만 눈이 팔렸다. 지전을 생전 처음 구경하는 사람처럼 돈만 뚫어질 듯이 한참 쏘아보고 서서 있다. 오생원이 복래의 얼굴을 이번에는 똑바로 쳐다보며 빙그레 웃는다. 복래는 생원이 가지고 나온 돈을 곧 자기에게 주지 않고 앞에 놓은 채 머문머문하는 까닭은 무슨 증서라도 써야겠다고 말을 꺼낼 텐데 그게 좀 거북해서 저러나 보다고 마음먹었다. 그래 생원의 말 떨어지기만 고대하였다. 그리고 어서 저 돈을 자기 손에 쥐어보고 싶었다. 저 아무도 없어. 나 혼자뿐이야. 복래는 생원의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몰라서 네, 몹쇼?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느 겨를인지 복래의 가냘픈 손목이 생원의 억센 소나귀에 들었다. 잠깐만 방 안으로 들어가. 생원의 말소리는 약간 떨렸고 몰아쉬는 숨소리도 뚜렷이 거칠어졌다. 이 어른이 망령이 나셨나? 왜 이러셔? 복래는 그제야 오생원의 모든 흉계를 알아차렸다. 그래 잡힌 손목을 힘껏 뿌리치려고 애썼다. 생원은 더욱 단단히 쥐며 그러지 말고 내 말만 들어. 해로울 건 없을 테니까. 이 말에 복래의 두 눈은 또다시 마룻바닥에 놓인 지전 위로 쏠렸다. 그래 손목을 잡힌 채 망설였다. 한때 욕을 보고 돈을 얻어서 당장 옹색한 것을 필 것이냐. 그렇지 않고 돈 때문에 몸을 더럽히고 여자로서 몸을 망쳐 내내 더러운 년이 되고 말 것이냐. 어떻게 할까? 하고 주저하는 동안 어느 겨를인지 문득 알아들어 누웠는 몹시 수척해 신용만 남은 남편의 몰골이 눈앞에 떠올라 어른거린다. 아까 길에서 나올 때 죽는 사람 살리시는 셈치고 꼭 좀 얻어주십사구. 이렇게 애걸하다시피 말하는 남편의 음성이 지금 당장 귀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젖 안 난다고 칭얼대는 어린애의 안타까운 울음소리가 창자를 훑어내는 듯하게 또는 뼈가 저리도록 귀에 징하게 들린다. 복래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서린다. 생원의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침내 빈손 쥐고 돌아가지 아니치 못할 것을 생각하니 기막혔다. 그래 한참 동안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망설이다가 얼마 만에야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머금고 한 가지 옳지 못한 결심을 하고 말았다. 한참 만에 복래가 좀 어푸수수해진 머리를 왼손으로 쓰다듬으며 사랑방 미닫이를 열고 조심성스럽게 나올 때에는 벌써 그의 바른 손엔 5원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바로 등 뒤에서 옹색하거든 또 오게 하는 얄궂고도 밉살스런 오생원의 음축맞은 말엔 대꾸도 않고 다만 속으로 죽으면 죽었지 또다시야 하고 굳게 마음먹으며 뒤도 안 돌아다보고 빨리 마당을 지나 사랑 대문을 나설 때 두 손은 또다시 머리 우로가 두세 번 쓰다듬었다. 그리고 무엇을 꺼리는 듯이 사면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본다. 복래가 자기 집을 향하고 걸어오는 동안 그의 마음은 지양할 수 없이 무척 괴로워 견딜 수 없다. 땅이라도 파고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연거푸 일어난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칠라 치면 조금 전에 자기가 저지른 일을 다 아는 것만 같아 걸음조차 잘 안 걸린다.
그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외면을 하고 만다. 사람은 고사하고 심지어 산천초목 또는 미물의 짐승까지라도 지금 자기가 저지르고 오는 여자로서 차마 못할 짓을 거리낌 없이 한 것을 다 아는 것만 같아 고개를 못 들 만치 부끄럽다. 또는 자기를 여지없이 비웃는 것만 같고 모욕하는 것만 같아 얼굴이 화투hat해질 뿐이다. 내 아버지 낯을 어떻게 대하나. 복례는 이런 소리를 몇 번인지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기막힌 눈물을 머금으면서 또는 손등으로 씻으면서. 상강이 지나고 입동조차 지나 된서리가 오고 모진 한이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 이제는 먼 산, 가까운 냇가에 울긋불긋 물들었던 단풍마저 다 떨어졌고 마을 앞 군데군데 늘어서는 포플라 나무 잎새는 누렇게 단풍 졌다가 휘몰아치는 매서운 바람에 못 견디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이 겨울을 어떻게 나나하고 떠드는 듯이 쓸쓸스럽게 보인다. 어찌 이 마을의 자연만이 장차 닥쳐올 추위를 두려워서 웅숭스런 채 떨고 있을까 보냐. 올 가을에는 실념 잘된 벼이삭이 고개를 축축 늘어뜨리고 있는 황금빛으로 물들인 벌판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입에다 담기에 소름이 끼치는 흉년을 그에 당하고야만 땅 한가운데에 목숨을 매단 농꾼들은 참으로 이 겨울을 살아나갈 일이 난감하고 아마득하여 저마다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고 서글프고 지향할 수 없는 미친 생각이 그들을 죽음보다 더 괴롭게 들볶는다. 한낮이 기울어서 복례는 어린애를 업고 넘어 마을 오생원 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람에 떨어진 솔방울을 줍고 얕은 나무에 삭정이를 꺾고 열 손가락을 갈퀴처럼 만들어가지고 낙엽을 긁어 모으면서 밤에 이 고개를 또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될 생각을 이따끔씩 문득문득 하게 되었다. 오생원을 만나려 병들어 몸져 누운 사내를 속이고서. 허나 한편으로는 병든 그를 어떻게든지 해서 살려보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마음 본뜻 아닌 거의 실성한 짓을 눈물 먹어가며 맞아 하면서도 부지중 계속해 내려오는 것이다. 물에다 부모와 처자를 떠내려 보내고서 침 뱉고 눈 흘기며 돌아섰다가도 그 물을 또다시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복례도 처음에는 죽으면 죽었지 두 번 다시야 하고 혀를 깨물며 굳게 결심했으나 배가 고파 견딜 수 없고 약값에 졸리는 막다른 골목을 가끔 당하게 되니 흉년진 이 마을에선 속절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이렇게 거듭 생각다 못해 할 수 없이 한 번 터놓은 일이라 또 개가죽을 뒤집어 쓰고 얼굴에서 쥐가 나는 짓을 감히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이다. 복례가 두 번째 생원을 찾아가기도 대낮이었다. 그때는 마님을 다리 놓아 이원만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생원은 대번에 쾌쾌히 딱 잡아떼고 사랑으로 그만 나가버린다. 그래 하는 수 없이 사랑으로 쫓아나가 사정하며 애걸복걸했으나 좀채로 아주 안 듣더니만 돈은 여전히 안 주면서 벼랑간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넌지시 이따가 밤중에 저 너머 육모정 있는 우리 정자 알지? 그리로 와. 내 먼저 가서 기다릴게. 하고 빙긋 웃는다. 이리하여 그날부터 오생원과 은근히 만나려면 아니 돈 쓰기가 절박하면 그날 낮에 미리 오생원 집에 무슨 핑계를 해서라도 자기의 몸을 나타낸다. 밥을 얻으러 가든가 쌀을 꾸러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꾸었던 쌀을 어떻게 변통해서라도 도로 갚으러 가던가 이렇게 무슨 구실을 삼아서라도 낮에 그 집에 들리면 그날 밤에는 반드시 용모정 있는 바로 아래 따로 떨어진 외딴 채 좀 으슥한 방에서 단둘이 넌지시 만났고 컴컴한 그 방을 나올 때에는
손바닥에 1원짜리 한 장이나 두 장이 어김없이 쥐어져 있었다. 그래 이제 와서 며칠에 한 번씩 오생원 집에 복례가 나타나는 것은 오생원과 밤에 넌지시 만나자는 서로 말없는 가운데 은근한 군허가 되고 말았다. 오늘도 복례는 요전번 구워갔던 좁쌀 2대, 그나마 성복이 집에서 꾼 것을 오생원 집에 다 갚고 돌아오는 길이다. 복례는 솔밭 속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솔잎을 손으로 긁어놓고 솔방울을 따기도 했다. 그는 따고 주운 것을 한데 모으니까 꽤 많았다. 그래 치마 앞에다 한아름 잔뜩 되게 안고서 집을 향하여 좀 비탈진 언덕길을 이리저리 아로새겨가며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날 밤이다. 감룡이는 어렴풋이 들었던 잠이 어느 틈인지 다시 깨었다. 그 몸께라 달조차 없어 컴컴한 바깥은 사면이 쥐죽은 듯 무덤 속에서 괴괴할 뿐이다. 이따금씩 소리쳐부는 바람 소리만이 깊어가는 고요한 초겨울밤에 끝없는 정막을 깨치며 그 바람이 미닫이를 후려 갈기고 문풍지를 바르르 떨게 한다. 바람 소리, 문풍지 소리, 곁에서 오도만이 혼자 누워 자고 있는 어린 것에 쌕쌕하고 내쉬는 가냘픈 숨소리. 이 3가지 소리 외에는 더 다른 소리가 감룡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끝없이 쓸쓸스럽고도 서글픈 밤이다. 그저 안 돌아왔구만. 나간 지가 한참 된 모양인데 뭘 하게 안 돌아와? 이렇게 입속으로 웅얼거리는 판에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마당을 걸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자박자박하고 완연히 그나마 가만가만히 들린다. 옳지, 이제야 들어오나 보다 하고 마음먹었을 때 금순 어머니 계슈? 하고 밖에서 여자의 음성이 들린다. 감룡이의 가슴은 어쩐 일인지 벼란간 선뜩해지며 무엇이 내려앉는 것 같다. 그 소리는 틀림없이 성복 어머니의 목소리다. 아까 아내가 나갈 적에 성복이네 집 좀 다녀오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성복 어머니가 찾아왔을 적에는 그의 집에 안 간 것이 확실하니 그러면 어디 갔을까? 성복의 집 이외에 별로 갈 만한 집이 없는데 웬일일까? 이렇게 의심이 벌컥 들어서 성복 어머니 아니세요? 하고 물었다. 네, 저예요. 그런데 아이 어머니는 안 계세요? 되게 말 간다고 나갔는데 왜 못 만나셨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삽시간에 생각을 돌려 그 말 대신에 건너 동네로 말 간 거예요. 하고 조금 더 어색치 않게 말대꾸를 하였다. 네, 그래요. 저 집에 애아버지가 먹고 싶대서 감주를 했게 맛이 없으나마 좀 잡숴보시라고 가져왔어요. 하면서 미닫이를 득 열고 뚜껑 덮은 뚝배기 같은 것을 방안 문턱 옆에다 들여놓고서 다시 미닫이를 닫는다. 고맙습니다. 그건 뭐라고 다 갖다 주세요. 먹기는 잘 먹겠습니다만 염치 없어서. 온 별 말씀을 다 하시네. 맛은 없지만도 좀 잡숴보세요. 먹고 말고요. 잘 먹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신세를 져서. 안녕히 주무세요. 갑니다. 네, 살펴가세요. 그가 돌아간 뒤 감룡이의 마음은 부지할 수 없이 군성거리기 시작하였고 머릿속에는 가닥가닥의 뒤숭숭한 생각으로 하나 가득 차게 되었다. 나를 속일 리가 없을 텐데 알 수 있나?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데 더더군다나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믿어? 친구는 100년 친구요. 계집은 조득 모실이라고. 누가 계집년의 속을 알아? 이렇게 마음 먹다가도 이 세상에서 남을 못 믿는 것처럼 큰 죄는 다시 없는데 내가 왜 이리 죄를 짓나? 병들기 전에도 그랬지만 몸져 놓은 뒤에는 더욱더 진정에서 우러나와 온갖 정성을 다하고 모든 걸 극진히 해온
지성스럽고 정숙스런 아내를 내 어째서 못 믿는 거야. 은혜를 입으면서 원수로 갚으려나. 내가 왜 이래? 미쳤나? 오거든 물어보면 곧 알게 될걸. 왜 의심을 하나? 아마 처음 나갈 적엔 성복이 집을 가려고 맘먹었다가 나가서 딴 집으로 말 갈 생각이 든 게지. 그렇다면 누구네 집일까? 건너마을 점순이네 집? 윗마을 용순의 집? 아랫마을 정숙이 집? 내 또 왜 이러나? 오고들랑 물어보면 다 알게 될걸. 이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뒤재주친다. 1시간이나 실이 지났을 때쯤에서 기다리던 아내는 돌아왔다. 복례가 방으로 들어오는 마트에 어디 갔다 오? 하고 들어누운 채 그를 쳐다보며 묻는 바람에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만 별안간 어디 간 것은 왜 묻나? 하는 생각에 복례는 잠깐 머뭇머뭇하다가 남편의 얼굴을 차마 바로는 볼 수 없어 그의 시선을 피하며 어딘 어디예요? 성복이네 집 갔다 오지. 하고 얼떨결에 대답하였다. 아내의 이와 같은 의외의 말대답이 어느 누구를 지목해낼 수는 없지만 간부, 이런 생각이 머리에 번개같이 번뜩 떠올라 온몸은 짜릿해지며 가슴은 날카로운 가시에나 찔리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꼈다. 오늘날까지 털끝만치도 의심함이 없이 믿고 믿어온 아내의 대답이 이처럼 속이는 말조로 나오고 보니 금시에 하늘이나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된다. 하도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져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 다만 아프던 가슴만이 더 한층 쑤시는 것 같아 정말 견딜 수 없다. 지금 생각하고 보니 요즘 와서 약이 끊이지 않는 거라든지 그리고도 약값 걱정이 덜해진 것이라든지 끼니를 그리 건너뛰지 않고 내려왔던 것이 모두가 이상하고 야릇하다는 이보다 아내의 그런 행실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고 딱 잘라 생각하였다. 틀림없이 그렇구나 하고 의심할 나위 없이 마음먹음에 당장 일어나 능지가 되도록 막 패주고 싶다. 허나 기운도 붙이지만 마음을 너그러이 돌려먹으며 억지로 참느라고 애를 썼다. 암만 해도 이상한 눈치가 배는 남편의 거동을 슬슬 살피고 있던 복례는 자기가 지금 당장 저지르고 온 노릇이 있는지라 좀 어색한 짓으로 엉너리를 부리며 아까 성복 어머니가 들여놓고 간 뚝배기 뚜껑을 열면서 이건 뭐유? 하고 물어본다. 그러나 아무 대꾸가 없다. 그래 더욱 무안해서 속으로 긁어 잡아내리는 듯한 말수로 난 뭐라고 감주로구먼. 어디서 났수? 남편은 여전히 두 눈을 감은 채 이렇다 저렇다 말대답이 없다. 이때 복례의 머릿속에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것은 혹시 이 물건이 성복이네 집에서 가져온 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다. 옳지. 내가 아까 집을 나갈 때 성복이네 집 말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것을 성복이 집에서 가져왔다면 내가 그 집에 안 간 걸 이해가 안 모양이야. 그래서 도저히 말대꾸도 않고 눈치가 이상한 게야. 아니 조금 아까 어딜 갔다 오 하고 묻는데도 속은 뜨끔했지만 입으로는 서슴지도 않고 성복이네 집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나? 아, 이 노릇을 어쩌나. 이것은 성복 아버지나 성복 어머니가 가져온 게 틀리지 않는다. 내가 왜 성복이네 집 말을 내고 갔을까? 그 말한 게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난 복례는 자기의 몸둘곳조차 알 수 없으며 이제는 뭐라고 더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는다. 다만 얼굴에 모닥불을 퍼붓는 듯이 화두하고 정신이 아득아득해질 뿐이다. 곁에서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전혀 상관 않고 두 눈을 꽉 감은 채 드러누웠던 감룡이는 몸도 아프지만 당장엔 몸 아픈 것보다도 서른 마음, 처량한 생각이
더 한층 부재할 수 없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 어느 겨를인지 그의 두 눈귀에는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맺힌다. 이따금씩 코 훌쩍이는 소리가 바늘 하나 떨어져도 들릴 만치 끝없이 고요한 방 안에 끝없는 정막을 깨친다. 얼마 안 가서 어깨조차 들먹거리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마침내 소리쳐 느껴 울면서 자기의 외로운 신세, 기구한 팔자를 속으로 한탄하였다. 남의 집 머슴살이로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늦게야 아내를 얻어 아들, 딸 낳고 이제야 겨우 재미있게 살아보겠더니 원수의 가물로 해서 한창 김맬 때 꿈에도 생각지 않던 날품팔이를 하게 만들어 마침내 병들어 눕히고 아내마저 자기를 배반하고 딴 사내 품 안에 안기는 생각을 하니 아내가 무한히 밉고 원망스럽다가도 다시 뭉쳐서 생각하니 모두가 자기의 운명이 기박하여 팔자 소관인 듯 싶다. 남을 원망해 뭘 하리. 내 팔자 기박하여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남과 같이 살지 못해 지겨운 고생살이를 하루도 면치 못하다가 이제는 병조차 들어 성치 못한 몸, 게다가 계집조차 믿을 수 없이 되었으니 죽는 게 마땅하지 더 살아 못하리.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니 서글픈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더 한층 소리를 높여 엉엉 울었다. 사내 주제에 걸맞지 않겠으리. 복례는 복례 제대로 제 무안에 취해 한편 구석에 가서 되는 대로 퍽 쓰러져 가지고 흑흑 느껴가며 처량스럽게 운다. 복례는 오늘날까지 단 한 번일지라도 본마음 본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속여가며 여러 차례 그런 불의의 짓을 감히 해온 것이 비길 데 없이 부끄럽고 뼈에 사무치도록 뉘우쳐져서 참다 못해 그만 울음보가 터지고 만 것이다. 둘이서 그처럼 소리쳐 우는 바람에 자던 어린 것마저 깨어서 말없이 울기들만 하는 이런 기막힌 울음판에 철 모르는 어린의 울음도 한몫 보게 되었다. 복례는 우는 어린 것에겐 젖을 물릴 생각은 꿈에도 않고 그저 서러워 울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복례의 집 단칸방에는 셋의 울음소리가 얼마 동안 한데 어우러져 높았다 낮았다 하는데 물을 얼리려는지 쌀락눈을 뿌리려는지 냉랭한 바람이 휘몰아칠 뿐이다. 처참한 흉년이 지나간 이 마을의 초겨울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그날 밤 이후로 감룡이의 병은 더욱 더 쳐서 나날이 위중해만 갔다. 오늘은 새벽부터 병 증세가 심상치 않아 자칫하면 오늘 해를 넘길 것 같지 않다. 그래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문병 오는 돌쇠가 오늘도 아침나절 찾아왔을 때 복례는 그를 붙들어 앉혔다. 사실은 돌쇠도 들어놓은 감룡이의 모양이 시시로 굴러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떼치고 돌아갈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자기가 다쳐준 것은 아니지만 제 썰레로에서 일하러 갔다가 다쳤으므로 그동안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던 차에 이제는 아주 짐이 기울어져 어제와도 다르고 그제와도 달라 기간을 다투는 양을 보고 있는 돌쇠의 가슴도 어지간히 조바심이 난다. 멀쩡하던 사람을 자기가 죽이는 것만 같아 뼈끝이 저리도록 괴로움을 맛보며 죽어가는 감룡이의 몰골을 긴장한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앉아있게 되었다. 어느덧 한나절이 되었다. 돌쇠가 막 온 때부터 가래가 약간 끓기 시작한 것이 점점 심하다가 다시 차차 가라앉자 이제는 아주 가냘픈 소리를 내며 마침내 턱조차 까불기 시작한다. 이렇게 얼마 지낸 다음 눈을 흡뜨기 여러 차례 하더니 유언 한마디 없이 그만 숨이 덜컥 넘어가 사람의 일생이란 이런가 할 만치 싱겁게 운명하고 말았다. 그만 저리 가시죠. 어쩔 수 없이 일 당했습니다. 돌쇠는 옆에 얼빠진 사람처럼
멀거니 앉았는 복례더러 나지게 말했다. 이 소리를 들은 복례는 하도 기가 막혀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다만 캄캄해질 뿐이다. 아주 삽시간이다. 복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으니 그것은 단지를 해서라도 죽은 남편을 다시 살려보고 싶은 참으로 정성된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래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려다가 문득 또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으니 그것은 지금의 자기 몸이 죽는 남편을 위하여 단지를 해가지고 주검을 소생시킬 만치 깨끗이 못하다는 것이다. 이미 더럽힌 몸이 단지를 해 피를 흘려 넣는데야 무슨 효험이 있으려고. 지성이라야 감천이라는데 더러운 년의 몸뚱아리에서 나온 피가 멋이 지성 어린 피가 될까 하고 잠깐 주저하였다. 이 경우를 당하고 보니 더한층 자기가 이미 저지른 노릇이 천하에 용납지 못할 크나큰 죄를 진 것만 같아 무시무시하게 두렵고 가슴을 빗으로 애는 듯이 쓰라려 당장에 자기 몸을 어디다 부딪혀 죽고 싶은 생각이 끓어오른다. 효험이 있든 없든 어디 한번 해놔볼까. 내 본 마음으로 그런 노릇이 아니니까 신명께서는 굽어 살피실 테지. 복례는 이렇게 다시 자신 있게 마음을 돌려먹고는 더 생각해볼 나위도 없이 왼손 넷째 손가락을 입안에 넣고서 눈을 꽉 감으며 아짝 깨물었다. 그래 선지 피가 주르르 흐르는 것을 운명한 남편의 입에다 흘려넣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뜻하지 아니한 갸륵한 광경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돌쇠는 마침내 감룡이가 운명하고서 죽어 누운 것보다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 열려다.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입안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 광경이 하도 감격해서 아까부터 눈물 어린 두 눈엔 먼저 번과 아주 다른 새로운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이건 참 지금 세상에선 드문 일인걸. 주체할 수 없는 더운 눈물을 옷깃으로 씻으며 바르르 떨리는 가냘픈 손가락 끝에서 새빨간 선지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노려보며 감룡이가 죽어 누운 것도 꿈속 같고 감룡이 처가 단지를 해가지고 피를 흘려넣고 앉았는 것도 꿈속 같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도 생시 같지 않게 생각든다. 그래 눈을 좀 더 크게 떠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자기의 넓적다리를 힘껏 꼬집어 보았다. 아픈 생각이 완연할 적엔 틀림없는 생시의 일이다. 돌쇠는 이만치 그 광경에 정신이 얼떨떨했던 것이다. 황홀했던 것이다. 단지를 한 피에 효험이 있어 그랬는지 속절없이 죽었던 감룡이는 얼마 만에 다시 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피어난 지 이틀 만에 그는 다시 아주 죽고 말았다. 허나 이 마을은 물론이고 벌써 머나먼 동리에까지 복례의 단지한 소문이 무척 굉장하게 퍼졌다. 그래 듣는 사람마다 열려라고 칭찬 안 하는 사람이 없이 되었다. 이렇게 모두들 열려 하고 떠들지만 너머 마을 오생엄마는 흥 열려 하고 코웃음치며 비웃고 있었다. 열려 딸을 두게 된 서울 갔던 복례의 아버지도 사위 죽었다는 편지를 받고 즉시 내려왔고 큰딸의 집으로 얻어먹으러 갔던 그의 어머니도 사위 죽었다는 바람에 손녀를 데리고 기급을 해 돌아왔다. 어쨌든 열려인 복례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부조가 꽤 많이 들어와 초상 치르기엔 그리 궁색한 줄 모르고 지냈다. 발인 날이다. 이 세상에 열려인 아내를 남겨놓은 감룡의 시체는 여러 사람 어깨에 얹혀서 새로 무덤 파놓은 데까지 이르렀다. 아침부터 면화송이처럼 퍼붓는 한방눈이 먼 산 가까운 벌판을 뒤덮는데 시체를 떠나보낸 초상집과 무덤자리를 잡은 산상에는 열려인 복례로에서 그런지 유난히 따르는 사람이 많아 꽤 지런지런하였다. 감룡이를 땅속에 파묻고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이미 와서 쌓인 눈을 밟으며 돌아오는 그들은 내 언제 사람을 파묻고 오느냐는 듯이 제각기 눈 참 잘 오신다. 내 눈에는 갈 데 없이 풍년 들었네. 풍년 들었어. 두말할 것 없네. 보리부터 풍년일세. 이렇게들 떠들어댄다. 그 뒤 열려인 복례의 가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그늘이 두껍게 지기 시작하였다. 날이 갈수록 그의 괴로움은 더 커갔다. 남들이 열렬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참으로 듣기 싫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행실 부정한 것을 다 알고서 일부러 빈정거리고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보다 이 세상을 떠난 이미 망인이 된 남편이 어느 구석에서 더러운 년 하고 꾸짖는 듯만 싶다. 태산같이 믿고 살아오던 남편이 죽고 보니 살기 싫은 생각도 걷잡을 수 없는 데다가 열련은커녕 환양년인 자기를 가리켜 열련이 뭐니 하고 뒤떠드는 데는 사실 기가 막혔다. 어이가 없다. 그리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 그래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였다. 밤에도 모진 잠만을 견디다 못해 잠깐 졸고 나서는 도저히 자지 못하였다. 이럴수록 속 모르는 남들은 참 드문 열렬하고 소문만 점점 높이내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복례의 마음은 더욱더욱 불안하고 초조해만 갔을 뿐이다. 한 번 행실 부정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다시 씻으려고 암만 애를 써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노릇이다. 헌데 속 모르는 남들이 열렬하고 뛰떠드는 데는 진정으로 기가 막혔다. 쓸데없이 열렬하고들 입에 침이 없이 칭찬하는 데는 뼈끝마다 저리고 살점마다 떨렸다. 감룡이가 아주 죽은 지 1회 되던 날 밤 아마 3경은 되었으리라. 처음엔 어린 걸 그대로 두고 나가려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먹고서 어린 걸 등에다 업은 채 사면이 죽은 듯이 괴괴하고 쓸쓸한 집을 걸어 자기 집 근처 우물 뚜껑까지 와서 잠깐 망설이다가 그대로 우물 속으로 빠져버렸다. 이리하여 그 이튿날 모자의 시체가 동리 사람들 손에 건져진 뒤에는 먹지도 않고 죽은 사내만 생각하더니 바로 남편 죽은 지 1회 만에 죽은 이 뒤를 그에 따라 간 것이라 하고 참으로 열렬하는 소문이 더 한층 굉장하게 높아갔다. 그러나 오생원만은 때때로 입버릇처럼 열려? 열려는 무슨 기급을 할 열려야? 하고 미친 사람처럼 혼자 웅얼거리며 혼자서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1937년 8월 조선지광 제속간 1937년 8월 발표.